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두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서 두 분과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아직 대선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의 여론조사 결과 또 나왔는데요. 이낙연 민주당 신임 당대표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그 격차가 오차 범위 이내로 이재명 지사의 약진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반면에 좀 하락세. 저 결과는 아직까지는 그 전당대회 당대표 투표 결과가 반영되지는 않은 결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격차가 굉장히 좁혀진 부분은 좀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이낙연 총리 대세론이었죠. 네. 2년 6개월 동안 거의 변함없는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 이낙연 총리 대세론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또 본인이 예. 과거 국무총리들이 역대 빠졌던 총리들의 함정 있지 않습니까? 고건 전 총리, 이수정 전 총리, 또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총리라고 하는 프레임을 얹고 네. 여론조사에서 일정한 정도 앞서간 기간이 상당히 있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 색깔 갖다 드러낼 수 없는 총리들의 어떤 한계라는 게 있단 말이죠. 네. 속했던 정부하고 차별성을 보이기도 힘들고 또 속했던 정부가 국민적인 인기가 식으면 거기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연동돼 갖고 지지율이 하락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자기 스토리를 쌓아가는 것이죠. 본인이 얘기했듯이 국무총리는 2인자지만 당대표는 어떤 지점에서 1인자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하에 자기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과의 소통의 깊이가 지금처럼 대통령의 인기에 기초한 연동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스토리를 쌓아나가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신문에 이낙연 총리는 진지전을 하고 있고 또 이재명 지사는 기병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진지, 민주당이라고 하는 진지에서 이제 진지전을 펼치는 거에서 그 더 나아가 자기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인 것 같고 이재명 지사는 이제 지난 2년, 3년 동안 자기 독특한 정책을 통해서 기병전을 펼쳐왔다고 한다면 거기에 더 나아가 진지를 구축하지 못하면 이 상황을 갖다 뛰어넘기가 또 쉽지 않은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두 후보, 유력 인사들이 결국은 다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지금 통합당에서는 마땅한 차기 주자가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어떤 소속 정당의 유력 주자들이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 같으면서도 반면에는 좀 너무 일찍 노출되다 보면 실제 대선까지 이 기세가 이 흐름이 이어질까 이런 좀 두려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대통령 선거가 내후년이 2022년 3월이니까 이제 1년 한 7개월 남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여당이나 야당이나 대선 후보 선출 과정, 그러니까 전당대회나 당내 경선까지도 따져보면 내년 한 9월 또는 10월 돼야 되니까 1년 1개월, 1년 2개월 남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여론조사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마 보시면 다 알 겁니다. 네. 유심히 봐야 할 건 저게 이제 지금 오늘 보는 게 리얼미터 조사인데 지난주 조사잖아요. 그죠? 8월 28일까지 조사인데 그래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그러니까 두 캐릭터가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네. 이낙연 다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 캐릭터가 다르잖아요. 네. 이낙연 지사는 온건 합리 이런 이미지고 이재명 지사는 완전히 거칠고 어떤 아주 생짜라 그럴까 아주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네, 적극적이고 뭐 이런 거죠. 그 속도감과 파괴리 이런 차이인데 또 저는 왜 그 윤석열 총장이 왜 들어간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야당 입장에서 굳이 보자면 뭐 시간은 좀 남아 있지만 지금부터 슬슬 주자가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누군지는 몰라도 완전히 그 지금은 여당만의 잔치가 되고 있으니까 야당으로서는 언제 다시 한 불이 붙을 거냐라는 대목에서 굉장히 좀 마음속으로 걱정이 되는 대목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께서 내년 7월까지 임기인데 그 중간에 어떤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계속 여론조사에서 높은 포인트를 받고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게 야당 전체로 봐서는 다른 후보들의 부상 떠오르는 걸 막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대목이 있어요. 예, 어제 국회에서요. 통합당 이미자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주고받은 말들이 상당히 좀 화제가 됐습니다. 이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잘 알려진 것처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을 문제 삼아서 뭐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지급에 대해서는 좀 반대 입장을 그동안 뚜렷이 나타내 왔는데 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편적 지급,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화두가 됐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뭐 철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홍남기 부총리 얘기도 있었고요. 조금 전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제가 어떻게 도지사에 대해서 철이 있다 없다 하겠냐, 또 이렇게 또 해명 아닌 해명을 한 게 보도가 되고 있네요. 현재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화면만 놓고 보면 이미자 의원이 철이 없는 행동이죠 하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그것을 갖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이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하고 수긍한 것 같아요. 뭐 홍남기 부총리는 연초부터 일관된 입장이죠.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지켜야 한다는 얘기고, 저는 연초에는 그만큼 이제 시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 6개월 넘어가면서 예. 우리 양극화라고 하는 것 갖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금융이랄지 증권이랄지 언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어떤 그 경기 흐름을 유지하는데 어려워지는 부분이 또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시급히 지원하는 게 맞다 하는 것이 홍남기 부총리 입장이고, 네. 저도 이번에는 아마 그것이 우리가 여력이 충분하다면 다 국민 여러분한테 모두 지원금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선상에서는 가급적 빨리 추석 전에 제한된 부분이라도 지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거예요. 캐치프레이즈가 된 거거든요. 전 국민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상품으로 갖고 가는 겁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측에서는 우리 전 국민 고용보험이 더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2차 분배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왕에 이제 칼을 빼들었으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갖다 자기의 어떤 대표적 상품으로 아젠다로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정부가 그것을 수용한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의 어떤 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이제 각이 쓰면서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 같은 것이 확인되는 거니까 뭐 이번 싸움 자체에 있어서는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크게 손해 볼 건 없는 싸움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최소한 어떤 자기의 정치적 선명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가게 쓰는 것 자체가 어떤 일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지점도 있는 것이죠. 정부가 수용하면 이재명 지사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요. 예.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신 의원께서 윤석열 총장은 왜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다 후보군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이 돼서요. 실제로 선호도가 1.3%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워낙 그 인물난에 이렇게 허덕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통합당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가 뭐 대망론이 현실이 되는 거 아닌가? 미국의 조 바이든 후보처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직접 주자로 나서는 거 아닌가. 물론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좀 부인하는 발언을 했는데, 반면에 이낙연 저희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가능성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낙연 대표도 정치부 기자생활을 오래 하셨고 하니까 아마 느낌이 어라 저러다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수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고 아마 들은 바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의 뭐 속마음을 알겠어요. 하지만 네. 제가 관찰해 보건대는 좀 1940년생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설사 만에 하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또 주변에서 그렇게 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 지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3, 4월까지 임기가 돼 있는데 잘해서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에 승리하게 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공이 커지죠. 그럴 경우에도 그러면은
대표를 차라리 더 하시라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을지언정 예. 대선 후보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네. 미국의 조 바이든 42년생이에요. 네. 그러면서 벌써 뭐 트럼프 쪽에서 슬리피죠. 이렇게 매일 뭐 졸고 있다 이런 비아냥을 듣고 있는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좀 적다고 봐요. 예. 주제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정기국회,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오늘 막을 올렸는데 이와 동시에 또 이낙연 민주당 신임 대표가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야당 대표들을 차례로 만나면서 상견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만남 그리고 주요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지켜오던 관행이 그냥 깨져버리는 바람에 의회 모습이 좀 종전과는 좀 다른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협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이 대표께서 새로이 여당 대표를 선출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국회의 문제는 참 아쉬운데요. 그러나 금년 개원 협상 과정에서 두세 달 동안 겪었던 우여곡절을 또 반복하는 것은 지금 그럴 겨를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워낙 위기이니까 집권 여당이 책임 있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두 여야 대표가 나눈 대화는 21대 국회 시작하면서 이른바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는 그 상황 때문에 지금 다시 신임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와는 좀 이런 원구성을 재배치하는 쪽의 가능성을 통합당 쪽에서 좀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좀 완곡한 표현으로 거절하는 뭐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두 사람의 오랜 인연, 40년 인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오랜 인연의 종착점이 어떻게 맺어질지 참 궁금하긴 한데요. 먼저 민병도 의원께 좀 여쭤볼까요? 뭐 2년이야 오래됐겠지만 그 접점이야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래서 뭐 단순히 세월호 따질 문제는 아니고 정치는 엄연히 그 세력과 세력 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해 충돌의 문제이고 예. 지금 다시 통합당에서 법사위를 갖다가 되돌려 달라고 한다든지 네. 일부 상임위를 재배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미 지나간 기차라고 생각해요. 그건 되돌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것을 갖다 이제 와서 되돌리자고 한다면 뭐 때를 쓴다고 할까, 뭐 칭얼대는 거라고 할까, 뭐 이런 정도 이상 갖다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금 우리 정당 구조는 2004년 이후에 원내 중심 정당이 되었단 말이죠. 국회의는 원내대표가 총괄해서 한단 말이죠. 예. 당대표가 누구인들 여기에 대해서 개입할 수가 없을 정도의 이미 한 16년간의 어떤 전통이 쌓여 있기 때문에 네. 당대표가 바뀐 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엄연히 원내대표 간의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법사위를 갖다가 야당이 가질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은 여당 입장에서는 공수처 출범도 지금 늦추고 있는데 결국은 공수처 출범을 늦춘다든지 아예 막아선다든지 앞으로 다른 모든 입법에 있어서 걸림돌 역할을 갖다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갖다 과연 그 집권 여당이 수용할 수 있겠냐 이것이죠. 물론 집권 여당이 속도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속도로에는 최대 속도, 최저 속도 표시가 있지만 예. 민심의 고속도로에는 속도 표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속하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는 있는데 스스로의 절제로 그 속도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에 와서 다시 이 원구성 자체를 갖다가 바꿀 수는 없고 또 거기에 동의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 쪽에서는 지금 통합당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당명도 이제 완전 바꿔서 확정되는 게 눈앞에 있고요. 그 정강 정책도 새로 손을 보면서 그렇죠. 이른바 김종인 비대위원장, 김종인 체제 취임 100일에 어떤 그런 집대성한 것들을 좀 내놓고 앞으로 좀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는 걸 또 비전을 발표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굳이
여당에서 받지 않을 것 같다는 이 원구성 재배치를 또 꺼내는 통합당의 이 속내는 기대치는 어디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진정하게 당내에 어떻게 보면 다른 목소리 도전에 직면하게 된 거죠. 당장 뭐 장제원 의원부터 해갖고 몇 분에서 이제 다른 말씀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닥에 깔린 것은 결국은 이제 뭐 국민의 힘이든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될 게요. 결국은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 쪽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깔리고 하다 묘한 당내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과 별도로 그런데 이낙연, 김종인 두 사실상 대표 간의 회동에서 주목해야 될 대목은 제가 볼 때는 협치는 가능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왜냐하면 첫째, 여당도 민주당도 출구 전략이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18개 상임위원회를 다 가져가서 아주 힘있게 밀어붙여 봤지만 다 보십시오. 부동산 3법 위헌 소송 나올 정도로 비판받았죠. 그다음에 여기가 오히려 독식해서 손해봤다는 생각을 지금쯤 할 거라고요. 또한 여러 가지 의사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다 야당의 도움을 받아서 어찌됐건 출구를 마련해야 되는 처지가 있기 때문에 여당도 결국은 야당과 제가 볼 때는 뭔가 협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야당 내부를 보면 미래통합당 안에서도 3선 이상 의원들이 말은 안 해도 얼마나 주호영 의원을 제가 볼 때는 원내대표가 많이 달달 볶을 겁니다. 네. 동등한 표현보다 아마 굉장히 좀 협상을 해달라는 이런 나도 상임위원장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네. 노골적으로 못하더라도 주호영 대표 얼마나 압박을 받겠어요. 그런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될 거라. 다만 이 모양새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미래통합당에서도 그냥 우리가 먼저 달라고 할 수는 없을 테고. 그래서 결국은 여당이 풀어줘야 되는데 다행히 이낙연 대표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 원내대표 김태현 원내대표한테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서두르자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 말은 결국은 원내대표 관할이긴 하지만 원내 대책이 그래도 대표로서는 어떤 언지를 준 거란 말이에요. 당이 움직일 수 있도록.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있으면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 김태현 원내대표가 만나서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또 그렇게 가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모습은 비정상이잖아요. 부의장 하나도 한 자리도 비어 있는데 당연히 그래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어떤 변화가 또 정기국회 기간 동안 좀 있을지도 참 주의 깊게 지켜볼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취임하고 이제 하루 이틀 지났는데 인선이 굉장히 빠릅니다. 특히 뭐 어쩔 수 없는 게 기한이라는 게 뭐 내년 3월이니까 뭐 6개월, 7개월 당대표 이 상황에서는 인선도 빨리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인선 면면을 좀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빠르다라는 면 한 가지와 또 좀 낯설다. 이번에 발탁된 주변 인물들을 보면 민현이나 신현님 같은 좀 이렇게 저명한 인사라기보다는 조금 낯선 인물들을 많이 발탁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예, 좀 낯선 지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직 인선은 일반적으로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배치가 되었죠. 그런 점에서 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결국 호흡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6개월 동안 짧은 시기에 얼마나 잘 호흡을 맞추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인선을 한 것일 텐데 지명직 최고위원 예. 이 부분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는 한국노총 대표를 갖다가 이제 선임을 했고요. 이거는 뭐 지난번 대선 때부터 정책 협약을 맺어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지속되는 것이라고 봐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출신들 또 민주노총 출신들 갖다가 이번에 공천해서 예. 또 원내 진출하신 분도 있고요. 또 한정의 정책 의장도 사실은 한국노총 출신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어떤 노동계와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중시한 지점 눈에 띄고 청년이자 여성을 최고위원 앉히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죠. 더군다나 연령으로 볼 때는 지금 국회의원 피선거권도 없는 24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목을 갖다가 끌고 있는데 결국 어떤 스토리를 갖다 만들어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어린 여성 최고위원이 어떤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 나이 어림의 시선을 갖다 뛰어넘어서 폭넓게 얘기를 갖다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아마 국민들이 보는 시선일 텐데 본인도 정작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단순히
내가 20대 여성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최고위원으로서 폭넓게 어떤 그 세상 문제에 대해서 대변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관심 갖고 지켜볼 부분이고요. 또 청와대 인사도 여기에 맞춰갖고 청년과 여성이라고 하는 것, 또 이낙연 대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틀을 갖다 맞춰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네. 화답을 했기 때문에 짧은 6개월 동안 그 이낙연 호가 진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비교적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틀이 정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인사들 좀 파격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정도도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 뭐 저는 면면은 잘 모릅니다. 느낌으로 보면 이낙연 대표가 당내에서 대선 캠프를 차리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지금 이낙연 대표 이번에 61%의 아주 높은 득표를 얻은 이유가 제가 볼 때 첫째는 호남 지역에서 이낙연 대세론이 굉장히 셌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민주당원들께서 아무래도 어차피 이낙연 대표가 될 것 같은데 뭐 표를 나눠주지 말고 몰아서 힘을 실어주자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됐다면 이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자 여기서 이제 내년 3월까지 대표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력도 많이 만들어서 대표하려고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대통령 선거 나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캠프를 저는 꾸리도 있다고 보고 당연한 거죠. 그거야 예. 그거는 뭐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건데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항상 이 딜레마를 갖고 있을 거예요. 저희도 뭐 봤습니다만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 이명박 정부 시절을 봤습니다. 근데 여당 대표라는 게 굉장히 묘한 자리잖아요. 네. 이낙연 대표께서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총리는 2인자였고 지금 이제 그 대표는 1인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를 보여줬다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투영될? 다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뭐 언론 용어로 차별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색깔 어떻게 보면 다른 컬러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꼭 그 사사건건 부딪히진 않더라도 쓴소리와 소신 발언을 어떻게 무엇을 갖고 언제 하느냐 이 대목에서 굉장히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 3월까지 그걸 만약에 하게 돼서 역시 이낙연 다음에 뭐 가능성이 높다 할만하다 하면은 정말 제대로 가는 거고 안 그러면 진짜 대표 자리가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양날의 칼을 쥔 거죠. 앞서서 제가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통합당이 이제 당명을 국민의힘이라고 개명을 하기로 했고 그거에 이제 오늘 상임정국위에서 의결이 됐다고 합니다. 정강 정책들도 좀 새로운 것들을 마련했는데 그 중에서 사선 연임 금지 이것이 포함돼 갖고 좀 관심을 많이 끌었었는데 여기 이 안은 또 제외가 됐다라는 소식이 좀 들어와 있거든요. 전반적인 평가를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당명, 개명, 뭐 예, 통합당 워낙 많이 해서요. 국민의힘 네. 좀 약간 낯선 당명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기존의 보수당들이 쓰던 공화당, 뭐 자유당, 한국당 이것을 탈피해서 진보 정당들이 쓰던 당명을 갖다 차용했다고 하는데 예. 그렇지는 않고요. 국민의당은 역대적으로 보수당들이 쓴 겁니다. 중국의 그 장개석이 쓰던 장개석이 창당한 국민당도 마찬가지고 인도의 간디가 지도했던 국민회의도 다 이제 보수적인 정당이죠. 한국에서는 1981년대 삼중대라고 불렸던 국민당, 네. 그 역시 이제 보수 정당입니다. 해방 직후에 왕조 시대 백성이라는 개념을 민주공화정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갖고 재헌국회에서 논란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인민이라고 쓰자는 쪽과 국민이라고 쓰는 쪽이 대립을 했었는데 인민파가 다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서 이미 인민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국민이라는 표현을 정착이 됐고 이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그 정치적인 개념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통용되었던 것 같아요. 김대중 전 총재가 정계 복귀할 때도 썼던 것이 이제 국민회의 아닙니까? 예. 그것이 이제 본인한테 항상 따라붙었던 그 좌파라고 하는 딱지를 띄기 위해서 온 국민을 포괄한다 하는 관점을 갖고 이제 국민회의라고 하는 걸 붙인 것이죠. 지금 그런 점에서 이것이 뭐 보수적인 색깔을 갖다가 탈각한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 이제 보수적인 색깔을 갖다가 드러낸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결국 그것이 이제 국민들한테 의미 있게 다가가려면 뭐 당명이 중요한 게 아니죠. 패러디는 항상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잘못하면 정말 국민의 짐이라고 하는 패러디가 따라다닐 수 있는 것이고 예. 본인들이 결국은 인물과 생각을 갖다 교체할 때만 실제로 당명 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의원께서는 이 변화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통합당의 미래
어떻게 예측을 하시고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럼 우리 민병두 선배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진짜 뭐 당명 바꾸는 게 인물과 진짜 말씀하시면서 생각, 행태 이런 걸 바꾸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보면 이제 제가 기억나는 당명만 보수당 쪽의 이제 흐름을 보자면 옛날에 뭐 제가 어렸을 때 공화당, 그럼 제 대학 다닐 때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또 미래통합당, 드디어 국민의힘까지. 저는 오히려 뭐 이 이름이 국민의힘이라는 게 네. 굉장히 정당 이름 같지 않다는 그런 생경함을 느끼죠. 이렇게 낯설다고요. 예. 무슨 당이 딱 붙어야 되는데 호흡도 안 맞고. 하지만 이런 것은 또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넘어가면 예. 국민의힘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작은 문제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희화화하고 하는 것은 저도 새누리당 시절 왜 새누리가 뭘까? 네. 나중에 입에 익으니까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저도 현장에서 그때 당시에 어땠어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저는 이름이 문제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처참한 이제 패배 이후에 야당이 이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아시는 대로 지금은 뭐 태극기 부대와의 관계라든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문 이런 게 예.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많고 전반적으로 국민의 마음속에 새로운 수권 정당으로서 모습을 아직 못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노력 중이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애정을 갖고 봐주시는 게 예. 좋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병두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